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들 하죠. 그런데 살아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졸지의 미혼모가 되어 모진 세월을 살아야만 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30여 년 전엔 여자 혼자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나 몰라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죄인처럼 웅크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살면서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 인생의 고비 때마다 저를 도와준 건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은 옛 이야기를 하며 가끔 추억에 젖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평소 자주 듣던 채널에 사연도 보내게 되었고요. 저는 17에 시댁으로 보내졌어요. 조혼을 목적으로 보내진 건 아니고 시누이 말벗으로 가게 된 거였죠. 제 시누이가 하반신을 쓸 수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답니다. 지금이야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어딨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도와주거나 있는 집 자식인 경우엔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붙여주곤 했죠. 저는 그런 목적으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겁니다. 마침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입 하나 줄이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동네 부녀 회장이 면줄로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거였죠.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딸처럼 키워준다는 말에 저는 두말 않고 가겠다고 했어요.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남의 집 자식을 아무 대가 없이 먹이고 재우고 학교까지 보내줄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 집 식모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등교 시간부터 학교 시간까지는 학교에서 그 집 딸 시중을 들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따지고 보면 일반적인 식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셈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남의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데 일 좀 더 하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게는 가장 중요한 학교를 보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교문에서부터 교실까지 시누이를 업어서 옮겨주고 수업 시간엔 복도나 화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교실로 달려가 시누이 화장실 시중을 들곤 했어요. 그러다 수업이 끝나면 교문 앞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까지 시누이를 옮겨야 했고요. 말이 학교를 보내주는 거지 실상은 수업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께 남들처럼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교에 보내달라고? 어머, 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왜 널 학교까지 보내줘야 되니? 이래서 총것들이 더 무섭다는 거야. 네 아빠도 너 여기 보내면서 얼마나 흥정을 해댔는지 아니? 네가 밭일에 지게질을 하도 해서 힘이 좋다고 후톤을 달라는 통에 우리가 얼마나 더 주고 널 데려왔나 모른다. 그런데 학교까지 보내달라니 원. 예, 너 그냥 너 집에 돌아가라. 너 데려올 때 준 돈 다 토해내고 네 집으로 가. 돈이라뇨. 저는 그런 얘긴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학교도 보내주신다고 해서 온 거예요. 어머어머, 이게 어디서 순진한 척을 해? 예, 우리가 자선사업가니? 너 같은 애를 뭐하러 학교까지 보내주려고 데려오니? 네 아빠가 널 우리 집에 돈 받고 판 거야. 우리가 너 돈 주고 사온 거라고. 식모로 쓰려다가 힘이 좋대서 우리 상미 곁에 두고 쓰려고 했더니 아주 이게 욕심이 끝도 없어. 암튼 난 너 우리 집에 두기 싫으니까 네 부모한테 연락해서 돈 가져오고 너 데려가라 그래. 아, 어서. 아빠가 나를 이 집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에 반쯤 이미 정신이 나간 저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서 있었어요. 때마침 2층에서 내려오던 그 집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죠. 이 사람이 바로 이후 제 남편이 된 사람으로 당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명자가 물건입니까? 돈 주고 사오다뇨. 사람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상미 때문에 데려온 아이니까 상미 수업 받을 때 같이 듣게 해주면 되잖아요. 학비가 얼마나 한다고 어린애 가슴에 못을 박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엄마가 명자 학교 보내주면 명자도 상미한테 더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자도 학교 보내주세요. 저와 고작 말 몇 마디 나눈 게 다였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쩍 벌린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저를 쥐잡듯 하던 어머님 역시 많이 놀라신 듯 짧은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듯 속으로 화를 참기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시댁은 손이 귀한 집이라서 외동아들인 남편 말이면 뭐든 오케이였거든요. 거기엔 저희 시할머니 영향이 컸어요. 집안 경제권을 손에 쥐고 계시던 시할머님이 제 남편을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 남편이 원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시곤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자연스레 시할머니처럼 제 남편 말이라면 꿈뻑하게 되신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교복은 시누이가 입던 걸 물려받았는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죠. 남들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비록 학교에선 시누이 시중들야 집에서는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학교를 다닐 수 있는걸요. 그래서 몸은 곧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시누이는 몸이 아파 그런가 성격이 꽤나 폭력적이었는데 특히 제게는 더 지독하게 굴었죠. 한 번도 제 이름을 온전히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야 이놈아,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발 닦고 들어오랬지? 너만 왔다 가면 방 안에서 발꼬락내가 난단 말이야. 나 발 씻고 들어왔어. 이거 봐, 깨끗하잖아.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그리고 너, 내 수학 숙제 다 했어? 저녁 준비하느라 아직 못했어. 지금 가져가서 해올게. 내일 1교시가 수학인데 아직 안 해놓으면 어떡해? 너 자꾸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 엄마한테 말해서 너 학교 못 다니게 한다?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밤을 새서라도 숙제 끝내놓을게. 시누이는 제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순간부터 숙제까지 모조리 저한테 떠넘겼어요. 같은 반이라서 제 숙제를 옮겨 적으면 되는 일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시간이 나는 저로서는 고역이 아닐 수가 없었죠. 특히 미술 숙제나 바느질 같은 실기 숙제는 각각 따로 해야 하는 거라서 제 숙제는 미뤄두고 시누이 숙제를 먼저 해야 했어요. 수학이나 영어 과목은 저보다 자기가 더 잘하면서 왜 매번 저한테 하라고 하는지 가끔은 서운하기도 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밤늦도록 시누이 숙제를 하고 있으면 가끔 남편이 제 방에 들러 숙제를 도와주곤 한다는 거였어요. 책을 몇 번이나 봐도 모르겠던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대는 남편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그렇게 도둑과외를 받으면서 남편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지만 식구들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혹여라도 어머님이 아셨다간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마치 비밀 연애라도 하듯 그렇게 먼 발치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게 당시 제게는 사는 낙이었어요. 남편은 체구가 작은 편이긴 했지만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부드러운 저음이라서 같은 말을 해도 남편이 하면 더 진실되고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시골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나 단 한 번도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 없는 저로서는 제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남편한테 당연히 홀딱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면서
저를 그렇게 위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들 낳으려고 낳았더니 또 딸이라고 구박만 받고 살던 제 인생에 들어온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랄까요? 그러니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대학생이라서 주중에도 학교에 안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서재에 있는 텐테이블에 레코드판을 올려두고 팝송을 듣거나 책을 읽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는 게 참 많았어요. 듣기론 공부도 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면서 남편한테 공부를 배우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저 수학 문제 좀 가르쳐주고 영어 문법을 알려주는 것 뿐인데도 저는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심장이 콩닥콩닥 뛰곤 했죠. 그러다 남편이 군입대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편인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혹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했는데 3대 독자라서 군복무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현역도 아닌 방위로요. 집에서 귀한 자식 취급을 하더니 나라에서도 귀한 대접을 해줄 줄은 몰랐죠 뭐. 그 무렵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집안이 술렁이게 됐어요.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체를 누가 운영하냐를 두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시할머니께서는 당연히 제 남편이 맡아서 한다고 하셨고 어머님은 큰딸 내외가 맡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한 애한테 무슨 사업을 맡겨요.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보낸데. 다행히 김서방이 그 옆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까 회사 돌아가는 건 잘 알 거예요. 일단은 정한 애외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상훈이 졸업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물려주게 해요. 어림없는 소리. 정화 그것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앤데 지 동생한테 회사를 돌려줄까? 그리고 시집을 갔으면 출가 외인 아니냐? 왜 우리 집 사업을 남한테 맡겨? 대학 졸업이 문제라면 당장이라도 학교 그만두게 하면 되잖아. 어머님도 참 기껏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왜 그만두게 해요? 세상이 변해서 괜찮은 집 며느리 들이려면 얘 대학은 졸업시켜야 한다고요. 모르는 소리 마라. 며느리는 짝으로 좀 처지는 집에서 들여야 시대 꼬마인 줄 알고 지 남편 보필도 잘하는 법이야. 애미 너도 그 덕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니니? 우리 상훈이가 대학 안 나와서 딸을 못 준다고 한다면 명자라도 며느리로 들이면 될 거 아니냐? 둘이 붙어있는 걸 보면 서로 마음이 없진 않아 보이던데. 비록 없는 집에서 자란 애라지만 심성도 곱고 살림 솜씨도 야무진 게 이만한 사람도 없다 싶구나.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시할머니의 갑작스런 발언에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셨어요. 집에서 부리던 식모나 다름없는 저를 며느리로 삼게 됐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물론 시할머니도 저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니고 어떻게든 회사를 손자한테 넘겨주려고 어머님과 기싸움을 하느라 뱉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 덕에 회사는 남편이 맡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큰 사위가 임시로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이후 남편과 제 관계가 전보다 깊어진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덧 성인이 된 저는 제법 아가씨 티가 나기 시작했고 남편 눈에도 그런 제가 예쁘게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주말에 종종 저를 데리고 명동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극장에 데려가 주기도 했거든요. 물론 남편 입장에선 결혼까지 생각하고 벌인 짓은 아니고 그저 일탈 중 하나였을 테지만 저는 그걸 연애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 집에 들어와 남자라곤 남편이 처음이었으니 제가 많이 순진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 손에 이끌려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게 사단이 내고 만 거예요. 제가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동안 저를 데리고 다닐 때는 의젓한 남자처럼 굴더니
애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는 국민학생 아이처럼 물상이 돼선 자기 엄마보다 찼더군요. 모자가 무슨 말을 나눴는지 그날 이후 남편은 전과 달리 저를 멀리했어요. 저도 다 큰 성인인데 상황 돌아가는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대로 있다간 결혼은 고사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십상이다 생각한 저는 시할머니를 찾아갔죠. 그리곤 임신 사실을 말하자 잠시 동요하시더니 어머님을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명자는 집안일 그만두게 하고 태교에 힘쓰게 해라. 결혼식은 상훈이 졸업하는 대로 하고 일단 애부터 낳게 하고. 명자야,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태중의 아기 잘 보살피고 몸가짐 단정히 하거라.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명자를 상훈이 짝으로 들여요? 상훈이 아이를 가졌다잖니. 손 귀한 우리 집 핏줄을 가지는데 며느리로 들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 애미 너도 더는 이 일로 시끄럽게 하지 마라. 할머님 말 한마디에 제 미래가 결정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셨는지 할머님이 시키지 말라는 집안일이며 상미 뒤치다거리까지 죄다 저한테 시키셨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였겠지만 그런다고 제가 제 발로 순순히 이 집을 나갈 리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버텨서 출산도 하고 결혼식까지 치르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덜컥 임신을 했으니 어떻게 태교를 해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산을 경험한 셋째 언니한테 편지를 보내 임신 사실과 남편이 졸업하면 결혼식을 하기로 한 사정을 적어보냈죠.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친정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저를 시댁에 팔아먹고 연락 한 번 없던 친정아버지는 부잣집에 시집가는 딸을 보자 얼굴에서 연신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시댁에선 사돈대접도 안 할 게 뻔한데도 어떻게든 달라붙어 돈 좀 뜯어내려는 속내가 너무도 드러났거든요. 저도 단번에 알 정도인데 시어머니가 그걸 모르겠어요. 세상에, 길 닦아 나오니 거지 새끼가 먼저 꼬인다고 명자 임신했다는 말 듣자마자 온 겁니까? 뭐 기왕 이렇게 왔으니 할 말은 해야겠네요. 자식들 혼인시킨다고 해서 우리 집이랑 사돈이니 뭐니 엉겨붙을 생각이랑 일치감치 그만두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쪽 집이랑 왕래할 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돈 몇 푼의 딸 자식을 우리 집에 판 사람들 아닙니까? 팔 때 돈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죠. 안 그렇습니까? 시어머니는 굳이 제가 있는 앞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돈 얘기를 꺼냈어요. 자식 앞에서 망신도 줄 겸 이참에 확실히 연을 끊어놓으려는 심보였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친정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엄마나 언니들이 편지를 보내는 적은 있었지만 일상적인 안부 인사일 뿐 금전적인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22에 결혼을 앞둔 저는 정말 매서운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을 했고 시할머님이 그리도 원하시던 아들을 낳았죠. 아가, 수고했다. 몸 잘 추스르고 있다가 상훈이 졸업하면 당장 식 올려주마. 아이고, 내가 떡두꺼비 같은 증손자를 안아보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시할머니께서는 대를 이은 제가 기특하다시며 값비싼 반지며 목걸이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할머니가 제 아들 100일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던 저를 대놓고 구박하셨고 상미 역시 저를 몸팔아서 제 집에 들어앉은 환양년 취급을 했어요. 남편은 졸업을 앞두고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아이 한번
제대로 안아주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미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문제는 남편이 함께 미국으로 가기로 한 거였죠. 말로는 몸이 불편한 여동생을 데려다 주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대학도 졸업했겠다. 이제 식을 올려야 하는데도 남편 머릿속에는 결혼식 생각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저 미국행에 열을 올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가 미국으로 떠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돈 봉투를 던져주시더라고요. 이거면 애 키우고 살 만큼은 될 거다. 이렇게 큰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애초에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도 없던 애 아니니? 상훈이 대학 졸업도 했겠다. 이제 제대로 된 혼처 잡아 장가 보내야 하지 않겠니? 이번에 상훈이가 미국에 간 것도 그쪽에 좋은 혼처가 났다길래 선보러 간 거다. 미국에 사는 상훈이 고모가 어렵게 구한 혼처야. 부친이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하니 우리 집 며느리로 손색이 없는 아이라더구나. 자고로 사업하는 남자는 뒤를 받쳐줄 든든한 처가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네 살 길 알아보란 소리야. 애 하나 낳은 거 가지고 유세 떨다가 괜히 더러운 꼴 보고 쫓겨나지 말고. 다행히 혼인신고도 아는 상황이니 깔끔하게 갈라서기도 편하고 잘 됐다 싶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우리 민재를 두고 그이가 결혼을 하다뇨. 안 돼요. 어머님, 저 그이 없이는 못 살아요. 민재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는 없다고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어머님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끝내 저를 밀어내셨어요. 네가 자꾸 이렇게 질척대면 우리로서는 너한테서 애를 뺏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네 인생이 하도 불쌍해서 애는 주고 내보내려 했는데 어떻게 할래? 애까지 주고 나가겠니? 아니면 순순히 애 데리고 나가겠니? 네 입으로 말해봐. 결국 저는 시어머니 기세에 눌려 애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어머님 말대로 어머님이 주신 돈은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고도 한참 남는 돈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으로 99칸짜리 집을 산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남편 없는 미혼모고 내 아들은 애비 없는 자식이 된걸요.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좋아했던 친정 식구들한테 알리기 창피해서 그냥 서울에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촌이 된 마포구 염리동에 작은 집을 사서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죠. 방 3개짜리 집은 우리 모자한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세도 받을 겸 방 2개는 하숙을 치기로 했죠. 인근에 이대랑 서강대가 있어서 하숙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작은 방 하나는 이대생한테 내주고 중간 크기 방은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하는 언니한테 내주었어요. 여대생이랑 옷가게 사장 언니가 우리 아들을 많이 예뻐해줘서 다들 한 식구처럼 살 수 있었죠. 여대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간 뒤로는 따로 하숙생을 들이지 않고 그 방을 우리 아들 방으로 꾸몄어요. 옷가게 사장 언니는 그 후로도 쭉 저희 모자와 함께 살았고요. 시골에서 올라와 한 번 결혼에 실패한 뒤 낯선 서울에서 모진 고생 다 해가며 가게를 차린 사장 언니는 저희 모자한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인과 세입자가 아닌 한 가족이 되어버렸죠. 그 언니 덕분에 저도 옷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 당시 경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돈도 꽤 벌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제 아들한테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었죠. 초등학교도 사립학교로 보낼 정도로요. 학원이고 가외고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줬어요. 덕분에 아들은 1등을 놓치는 일이 없었고
명문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죠. 아들의 대학 입학식장에 간 저는 속으로 엄청 울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시댁에서 쫓겨났던 김명자가 아들을 명문대 의대에 입학시켰다니 스스로도 대견하고 기특했거든요. 그간 살아온 모진 세월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잘 커준 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찾아가 떵떵거리고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자식도 잘 키웠고 그동안 돈도 많이 벌어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만큼이 된 건 어떻게 보면 옷가게 사장 언니 덕분인지도 몰라요. 언니가 그랬거든요. 딴 건 없어. 돈 모으는 족족 집을 사는 게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야. 남편도 없이 살면서 돈은 있어야 내 새끼 뒷바라지 할 거 아니니? 내가 비록 너희 집 문간방에서 새 살고 있지만 나도 엄연히 내 집 가지고 있다? 그것도 두 채나. 이게 다 내 노후 대책이거든. 너도 딴 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집이나 사 모아. 이 근처 집들은 싸니까 일단 사놓고 새 놓으면 되잖아. 마포가 이렇게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사장언니 말 듣고 집을 사둔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아들 녀석 병원 차려줄 생각에 열심히도 벌어모았죠. 그런데 누구 말대로 길 닦아 나오니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기껏 내 아들을 의사 만들어 놓으니까 남편 놈이 찾아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지 뭐예요. 뭐? 우리 민재를 데려가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아, 엄연히 민재는 내 아들이야. 당신이 멋대로 내 집에서 데리고 나간 거잖아. 위자료는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도 이젠 당신 인생 찾아가야지. 언제까지 여자 혼자 살 거야? 아이고, 내 걱정이 그렇게 되는 양반이 나랑 우리 민재를 버리고 새장가를 가셨어? 지나가는 개가 다 없겠네. 허튼 생각 그만하고 당장 꺼져.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야 내가 당신 위해 이러는 줄 알아. 이게 다 우리 민재 때문이라고. 당신 자식으로 살면 우리 민재가 대학병원에서 살아남을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의사도 연줄이 있어야 대학병원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우리 민재 그 병원에서 자리 잡게 해줄게. 우리 집사람 집안이 병원장하고도 막역한 사이라서 하는 소리야. 엄마란 사람이 자식 앞날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남편 말에 순간 혹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아들이 싫다네요. 자기를 그 집에 보내면 그 길로 의대금 뭐고 다 때려치우고 백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보내기 싫었던 판에 아들 녀석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어쩌겠어요. 당연히 안 보내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길길이 뛰며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20여 년이 훌쩍 지나서야 우리 모자한테 나타난 건 이유가 있었어요. 재미교포와 결혼해 처가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한 남편은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딸 하나 자식이 없다는 게 흠이었죠.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아들 하나씩은 낳아 대를 이어왔는데 그마저도 안 되게 된 거예요. 아내 몰래 밖에서 여자도 만나보고 난임 치료도 해봤지만 희한하게 아이는 생기지 않더래요. 하늘이 점주해준 자식은 내 아들이 유일했던 거죠. 이제 나이도 40줄에 들어 더는 안 되겠다 싶으니 제 아들을 뺏겠다고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또 어딨나요? 그래서 참다 못해 단판을 지으러 시댁에 찾아갔어요. 예전엔 그리 크고 대단해 보이던 대저택이 수십 년이 지난 뒤 다시 보니 꽤 아담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 동네에선 가장 크고 좋은 집인 건 여전했어요. 아무튼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사이 많이 변했긴 했더라고요. 저를 내쫓았던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남편 안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봐도 교양이 넘치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들 하나 데리고 힘겹게 살아오느라 거칠 대로 거칠어진 저와는 인상부터가 다를 정도로요. 무작정 들이닥친 불청객임에도 남편의 아내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저를 대했어요. 그래서 더 말을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멀쩡히 잘 사는 사람 속을 들쑤시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건네주었어요. 민재 어머님이시죠? 우리 그이가 찾아갔던가요? 민재 달라고요? 우리 민재를 알고 계셨어요? 저도 기가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들은 게 없겠어요. 애 들어선다는 한약도 먹어보고 굿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병원에서 수천관 시술이 실패할 때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민재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민재가 누군가 싶어 막내 시누이한테 물었더니 다 얘기해 주던걸요. 아실 거예요. 막내 시누이가 남의 가슴에 비수 꽂는지 잘하는 거. 나 아프게 하려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정없이 산터라 그래봤자 상처도 안 받는데 말이죠. 이렇게 달려오신 거 보니 아이 문제로 그이가 꽤나 괴롭히나 본데 걱정 마세요. 저 댁에 아들 데려다 내 아들 삼을 생각 없으니까요. 대신 나중에 꼭 한 번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쪽 아들 절대 뺏기지 않게 내가 도울게요. 처음 본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가 뭘 하려고 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숨겨온 죄로 이혼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남편의 회사를 통째로 뺏으려는 소송이었더라고요. 결혼 당시에도 그렇고 IMF 때도 여자 쪽 집에서 엄청난 사업 자금을 끌어다 썼던 모양이었어요. 저야 자세히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 소송으로 남편 회사며 남편 형제들이 맡고 있는 업체들까지 홀라당 뺏기게 된 모양이에요. 자기 아내가 소송 준비를 하는 걸 몰랐던 남편은 우리 아들을 뺏겠다고 친자 소송을 낸 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벌이게 된 거죠. 먼저 소송 결과가 나온 건 제 아들을 둘러싼 친자 소송이었어요. 남편이 친부인 건 확실하지만 그동안 양육에 관여한 바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살아온 데다가 아들이 이미 성인이 된 점 등이 고려되어 남편은 친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제 아들이 제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권을 요구할 수도 없었죠. 한마디로 생돈 쓰고 쓸데없는 소송만 한 셈이었어요.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아내와의 소송이었죠. 나중에야 소송 결과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남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더라고요. 그 큰 사업체를 다 뺏기고 구멍가게만한 하청업체 하나 건졌다고 하니 말 다 했죠. 하루아침에 이혼당하고 회사까지 뺏긴 남편은 그 후로 15년이 넘도록 재기를 못한 채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남편의 말과 달리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잡아 현재 외과 과장으로 있고요. 제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아내 덕분이었어요. 제가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할 때 증인을 사준 것에 대한 답례라며 친정 인맥을 동원해 제 아들 뒤를 밀어주었거든요. 이러니 제 인생의 두 여자가 은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마포에 집 사서 돈방석에 앉게 해준 옷가게 사장언니와 내 아들 뒤를 밀어준 남편의 아내까지 제겐 이보다 더 큰 은인이 없을 정도예요. 비록 믿었던 남자한테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아가며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워야 했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니 제 인생이 그리 엉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 돈 걱정 없고 잘난 아들 덕에
며느리, 손자, 손녀, 수발까지 받고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제는 그저 남은 내 인생 후회 없이 사는 데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60줄이면 반 조금 넘게 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잘 태어나는 것보다 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